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최근 자산시장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로 매우 뜨겁죠.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2% 상승이 나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장은 인플레이션 쇼크가 시작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물가지수를 공부했었죠. 바로 근원 PCE 지수입니다. 근원 PCE 지수는 3.1% 상승이 나와 2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죠. 20년 만에 최고를 찍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두고 시장은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란 주장과 경제가 회복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기저효과란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 시점의 낮은 수치로 인해 비교 시점의 상대적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죠.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으로 인해 경제 전체가 셧다운되었고, 그래서 오일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은 것이 바로 2020년 4월입니다. 세계 경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마이너스 유가를 봤던 해가 바로 작년 4월이었다는 거죠. 물가지수는 작년 4월을 기준으로 올해 4월의 상승률을 수치로 나타내므로 기준 시점인 작년 4월의 낮은 물가와 올해 4월 물가를 비교하다 보니 2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저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폭등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2.6%가 상승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약 70%가 작년 4월 마이너스 유가로 인해 발생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평가되지만, 전망으로만 존재했던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현실화되자 언론도 유튜브도 온통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은 일찌감치 자산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어벽을 탄탄하게 구축하신 것으로 많은 댓글을 통해 확인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공부해온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이라는 화폐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는 필수적이었으며 여전히 경제적 생존과 자유를 위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과제죠. 자유지성은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하게 풀린 통화량을 보라.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드러나자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과열을 시키기 위해 금리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금리 인상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로 언론이 도배가 되었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영끌족이 망한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폭락한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터진다. 이런 류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사와 유튜브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고장난 시계가 어떻게 여러분의 불안심리를 파고들며 잠을 못 이루도록 소음을 울려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죠. 2011년 가계부채 폭탄 내년이 고비. 2012년 가계은행빚 대거 만기 도래. 부채 폭탄 뇌관대나. 2013년 부동산 폭락 937조 가계부채 폭탄 터지기 직전. 2014년 가계부채 한국경제 폭탄되나. 2015년 시한폭탄 가계부채 사상 최대폭. 2016년 한국경제 시한폭탄 눈덩이 가계부채. 2017년 부동산 머니게임 가계빚 시한폭탄으로. 2018년 한국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1,500조원 돌파. 2019년 가계빚 사상 최대 시한폭탄 째깍째깍. 2020년 영끌 부동산 주식투자 가계대출 부채 폭탄 우려. 그리고 2021년 가계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 가시화되는 가계부채 시한폭탄. 시한폭탄 타이머가 10년간 계속 째깍째깍 돌아가기만 하니 고장난 것이 분명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죠. 하지만 10년간 한 번도 맞지 않았으니 타이머가 돌아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사실 점화장치가 고장나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돌아가는 타이머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 집을 사지 못했고, 집을 사신 분들도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는 선동에 현혹되어 집값 폭락의 공포에 사로잡혀 집을 파신 분들도 많죠.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공포 마케팅이 여러분의 심리를 지배합니다. 영끌 망했다. 연내 금리 인상. 가계부채 터지면 집값 대폭락한다. 충격 보고서. 부채재앙 다가왔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공포의 선동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흔들리는 여러분의 나약한 마음을 파고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통해 시장을 이기고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시장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더 이상 가계부채 시한폭탄 선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경제적 기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지성의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금리 인상 뒤에 집값이 함께 올라가는 그래프를 기억하시겠죠.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이 폭락한다는 세뇌는 거짓임을 알 수 있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물론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 신규 대출이 줄어들고 기존 대출 역시 상환되니 통화량이 줄어드는 긴축이 일어나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 금리 인상의 일반론입니다. 하지만 자유지성은 금리의 효과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성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리와 성장을 함께 보라는 의미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께서 금리 인상이 자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쉽고 직관적인 기준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금리가 상승했을 때 집값이 동반 상승한 구간을 분석해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04년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주택가격 폭등기입니다. 이 당시 기준금리는 3.25%에서 5.25%로 2%포인트가 올랐죠. 금리가 인상되었지만 집값이 폭락하기는커녕 계속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금리가 인상되었는데 집값이 오른 걸까요? 이유는 성장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보다 성장이 더 컸기 때문이죠. 직관적으로 금리와 성장을 함께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자의 상환부담이 금리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소득과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쉽게 말해 소득성장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실질 총생산과 총소득의 연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의 성장이란 곧 소득의 증가이며 생산의 침체란 소득의 감소라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금리와 성장을 함께 본다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났지만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나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은 곧 이자율의 인상인데 이자율의 인상 그 자체만으로 부채의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아니며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도 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나 이자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연체가 일어나지 않아 자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장이 더 크게 나와 이자를 상환하고도 많은 돈이 남는다면 그 소득의 증가는 화폐적 현상으로 자산시장에 나타나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성장을 꼭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를 봐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로 코픽스 금리와 연동됩니다. 그런데 코픽스는 0에서 3년 만기의 시장금리, 즉 단기금리와 밀접히 연관되고 이와 같은 단기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기준금리죠.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코픽스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상관관계는 0.9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또한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른 변수가 아니므로 성장과 금리를 볼 때는 기준금리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성장과 금리의 20년 시계열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준금리와 성장률을 비교해보죠. 2004년 금리는 3.25%지만 성장률은 5.2%였습니다. 쉽게 말해 이자 부담이 3.25%가 되었을 때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5.2%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소득 증가로 이자 부담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2005년을 보죠. 금리는 0.5%포인트 인상되어 3.75%가 됩니다만 성장률이 4.3%로 여전히 금리보다 높죠. 2006년은
금리가 4.5%로 0.75%포인트 더 오릅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5.3%로 여전히 금리보다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7년은 금리가 0.5%포인트 더 올라 5%가 됩니다. 그럼에도 성장률이 5.8%가 나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소득의 증가로 이겨낼 수 있죠.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로 경제 성장률은 3%로 급락하고 금리 역시 3%가 됩니다. 이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위기 국면이 된다는 의미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가 이어진 2009년의 성장률은 0.8%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리는 2%가 되죠. 그렇다면 성장으로 인한 0.8%의 소득 증가로 2%의 금리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실물 자산의 매각이 나오면서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금리 인상의 변수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함께 고려하고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 물가 상승률도 목표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의 차이를 고려해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고려한 적정 금리 기준을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죠. 하지만 테일러 산식은 이해가 쉽지 않으니 오늘은 성장률과 테일러 준칙에 의한 기준금리 구간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보고 있죠. 따라서 잠재 성장률 약 3.5%를 기준으로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정책 금리를 살핀 LG경제연구원은 2.3%에서 2.7%의 금리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한 대로 성장이 나온다면 내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인상된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지난 25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코로나 전개 상황과 백신 접종,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5월 말 기준 약 7.8%에 불과한 백신 접종률을 볼 때 올해 금리 인상은 어려우며 올해 금리 인상을 시사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인플레이션을 누르려는 시장에 대한 구두개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금리와 성장률이라는 기준으로 금리 인상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금리와 성장을 고려할 때 현재 역사상 최저금리 수준인 0.5%에서 설사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성장률보다 낮을 것은 확실한 팩트죠. 우리 경제 상황을 간단히 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이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자료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일평균으로도 총 수출로도 역대 1위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4% 성장으로 전망되는 성장률 지표를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발 자산가격 폭락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처럼 경제의 성장이 있기에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니 돈의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돈의 사용료인 금리의 인상이 따라오는 것이 경제원리의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전망한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때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20년간 금리와 성장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파란색은 성장률을, 빨간색은 금리를 나타냅니다.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금리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이 금리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장이 금리보다 클 때는 성장으로 인한 소득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성장이 금리보다 낮을 때는 시장의 조정이나 하락이 오게 되죠. 하지만 성장이 금리보다 낮은 시기가 일시적으로 오더라도 성장을 곧바로 회복하면 시장은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성장이 금리보다 낮았던 네 국면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먼저 2003년을 보시죠. 2003년은 신용카드 연체 대란으로 카드사들이 대규모 적자와 파산을 했을 때입니다. 당시 길거리에서는 누구나 돈을 받으며 손쉽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던 때였죠. 이와 같은 방만한 신용카드 가입 경쟁으로 무려 8천만 장이 넘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저소득층에서 신용카드 연체가 생기기 시작하며 카드 연체율은 무려 16%에 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무려 370만 명이 생겼으며 가게의 파산도 속출했죠. 그래서 2003년 성장률은 급락기에 3.1%로 떨어져 3.75%의 금리보다 낮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장이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니 부동산 가격도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2003년 주택 가격 지수 그래프를 보시면 2003년 부동산 가격은 하락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죠. 이처럼 금리와 성장이라는 지표를 보면 시장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며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경제지표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연체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가계부채 연체율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의 연체율은 8%에 육박했죠. 그리고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시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16%에 달하자 가계대출의 전체 연체율은 1.8%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연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가계대출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연체율을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당시로서는 역사적 최저점인 0.6%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계의 탄탄한 경제 체력이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200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 전체의 재무구조는 연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우 튼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조정이 있었을 뿐 미국과 같은 폭락을 겪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는 KB 주택가격지수 기준 고점으로부터 단 2.1% 하락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고점 대비 약 26%의 하락이 있었죠. 미국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은 최고 11.8%까지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체율이 치솟자 부동산의 경매 처분이 증가하고, 경매 처분은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금융기관들은 담보대출 원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2008년 9월 14일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미국 상업은행들이 부도에 처하게 되며 파산 위기의 은행이 170여 개에 이르며 미국 금융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반면 세계 경제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연체율 0.6%는 왜 우리나라 부동산이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에도 조정에 그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계부채 시한 폭탄이 우려되니 그렇다면 미국의 담보대출이 연체에 빠져 부동산의 폭락을 낳은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매수인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옵션 ARM 상품이었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을 때는 7%의 이자로 시작해 일정 기간 후에는 15%의 고금리 이자로 바뀌는 상품이었죠. 2008년 경제위기 회고록을 쓴 예금보험공사 사장 쉴라베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브프라임 혼합형 ARM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판매되었는데 초기금리 7% 적용 후에 금리가 15%로 올라가는 상품이었다. 금리가 15%가 되자 결국 서브프라임 ARM의 연체가 급증했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비율이 증가하며 대출 원금에 큰 손해를 보게 된 서브프라임 대출 금융회사들이 파산했다. 이렇게 초기 금리를 미끼로 걸고 10%에 가까운 무서운 금리 상승이 있는 상품을 특히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 대거 대출을 해줬으니 부실 신용 등급을 가진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15%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출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서류 없이 대출을 받는 노닥대출, 소득과 직업과 자산이 없어도 대출을 받는 닌자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상품이 만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대비 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최대 115%까지 가능하도록 대출을 해줬죠. 주택 구입자금 전액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을 위한 부대비용까지 대출을 해준 겁니다. 이처럼 서브프라임 등급의 채무자들이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과도한 대출 경쟁은 죽은 사람이나 강아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사례도 일어나게 했죠. 이렇게 발생한 서브프라임 등급에 대한 대출액만 약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을 감독하는 통일된 감독 시스템이 없던 것도 문제였죠.
당시 미국은행은 자율감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증권거래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을 받는 회사의 3분의 1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죠. 돌이켜보면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옵션 ALM과 같은 약탈적 대출 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대출의 감독 규제도 엄격하게 정립되었으며 부채 상환 능력 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제 DSR, 즉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약 43%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월 200만원의 소득을 얻으면 매달 상환 금액이 수입의 40%인 80만원 정도가 되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연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됩니다. 한편 주택 가격 대비 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80%를 상한으로 운영되고 있죠. 또한 2008년 경제위기의 교훈으로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으로 만들어지는 MBS를 매입하기 시작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무제한 매입을 선언했고 현재는 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월 45조 원 규모로 MBS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국가가 보증하는 형국이 된 것이죠. 따라서 미국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 사태가 발생해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차주별 DSR 40%, 규제지역 LTV가 40%로 운영되며 미국보다 대출 규제가 훨씬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 폭탄이 터져 집값이 폭락하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 부동산 시장이 과연 폭락할까요? 대답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데이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계대출 연체율이죠.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역사상 최저인 0.2%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의 대답에 참고가 될 겁니다. 역사상 최저의 연체율 속에서 가계대출 파산 사태가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견을 깰 때만이 비로소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금리와 성장의 관계로 돌아갑시다. 성장이 금리보다 낮아 위기가 있었던 2003년 카드 대란 사태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음으로 성장이 금리보다 낮았던 시기는 2012년입니다. 이 시기는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를 강타하며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될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던 때죠. 금리는 2.75%, 성장률은 2.4%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장으로 인한 소득이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대한민국 부동산은 조정이 왔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 그래프로 가보죠.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성장과 금리의 데이터 결과 그대로 조정기를 겪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국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급락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0.5%로 역사상 최저가 되죠. 성장률이 마이너스 1%라는 것은 경제 침체의 충격이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보다 더욱 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의 하락 징후는 2019년 1월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찍었고 부동산은 6개월가량의 조정기에 들어가게 되죠. 정부의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나오지 못하게 되니 종합 내수산업인 주택건설 시장이 침체를 겪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정부 규제의 영향이 경제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규제는 특정한 시장에만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하루속히 깨닫고 규제 정책을 올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경제 성장률은 금리보다 낮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셧다운 상황에서 통화량을 금융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찍어내 소득의 공백을 메운 이례적인 해입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이른바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멈춰진 경제의 소득 상실을 보완했죠. 동시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내리며 막대한 통화량의 힘으로 경제를 지탱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게 시중으로 풀린 통화량 그래프를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살폈던 미국의 폭발적인 통화량 증가도 함께 보시죠. 금융 역사상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통화량의 팽창입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크게 팽창한 통화량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죠. 특히 실물 경제가 멈추면서 시중에 거대하게 풀린 통화량은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며 자산의 가격을 들어올리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부한 화폐 이론대로 자산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통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근본적으로 화폐량이 늘어날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권력으로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가 현금을 사람들에게 직접 쥐어주는 재정정책으로 인해 폭발한 통화량의 영향은 아직도 자산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마침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을 눈으로 보며 통화량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년간 금리와 성장의 역사에 이어 2021년과 2022년 전망으로 넘어가죠.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4.0%, 2022년 성장률은 3.0%가 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역대 최저인 0.5%죠. 이처럼 높아지는 성장률에 현재의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면 역사상 최대의 통화량 팽창이 가속되며 자산의 가격은 크게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점진적인 자산시장에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앞서 2022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하지만 여전히 금리보다 성장률이 훨씬 크게 나올 것이므로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시장은 상승의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는 오늘 긴밀히 체크해야 할 경제지표로 금리 인상과 성장률, 연체율을 공부했습니다. 금리와 성장은 비교하며 함께 체크해야 되며 만약 여러분이 금리 인상과 함께 연체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면 신용카드 사태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1.8%에 달하며 부동산의 조정이 왔던 수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시장의 위험을 대비하는 포지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연체율 기준을 직접 설정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의 위기는 가계부채의 총량이 아니라 연체율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연체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역사상 최저인 0.2%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화량의 팽창에 실물 경제를 지탱하며 수요를 움직여 경제가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원활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32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저효과의 영향을 넘어 큰 성장이 전망되고 있죠. 이처럼 성장이 크게 나타남에도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이 파산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을 부르짖는 위기론의 설파는 그것이 누구이건 잘못된 경제지식과 상황 판단에 기반한 선동과 샤머니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지성은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을 샤머니즘과 기우제에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화량은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를 예정하고 있죠. 내년 예산은 600조가 넘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선거 국면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다시 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돈을 살포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위해 정치인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약속하며 규제의 완화를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 속에 팽창한 통화량은 자산시장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통화이론상 당연한 결과이며 여러분은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통화량의 증가로 종이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떨어져 왔는지를 이전 영상을 통해 공부해왔죠. 따라서 여러분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가진 현재의 구매력에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당겨오는 신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 자산을 구입하거나 신용이 부족하다면 타인의 전세금이라는 사적 대출을 끼고 자산을 매수해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통화량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현금을 은행에 저축하고 큰 현금을 전세금에 묶어놓으며 1주택마저 구입하지 않는 사람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으로 경제적 생존을 포기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결국 그는 더욱 가난해지는 패배자가 되고 말죠. 신용을 두려워하고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폭락한다는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부를 이룰 수 없으며 폭락론자들의 호황된 망상과 샤머니즘에 빠지면 가난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부를 형성하는 기초는 삶의 필수적인 주거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주택 구입,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제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경제적 선택과 경제적 자유는 기우제나 샤머니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이론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필연적 결과에 가깝죠. 그 필연적 결과를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통화적 현상에 기인한다는 것만 명확하게 인지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경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은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현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물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부를 이룰 수 있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구매력이 부족한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타인 자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산을 매입하는 용기 있는 결단만이 여러분을 부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유지성의 말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를 질문하십시오. 폭락의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배가 아픈 시기심으로 가득 찬 스스로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저주의 샤머니즘이 아니었는가? 여러분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폭락론의 공포에 자신을 가둬둔 채 결단하지 못했던 모습 때문이 아니었는가를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폭락론의 사슬을 끊어내고 폭락론의 세뇌에서 벗어나 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에 이르는 길은 곧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적 자유라고 부르죠. 아무도 인플레이션을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말했으며 1년여가 지나 이제 현실로 나타나며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통화량 팽창의 효과를 말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역사상 최대로 팽창한 통화량을 바라보며 통화이론을 함께 공부하고 자산의 매수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통화량을 말하며 통화량 데이터를 인용하죠.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매크로 분석을 통해 시장을 전망하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지성은 많은 분들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자산 투자를 통해 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 지식을 쌓아나가고 부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식과 결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달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부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자유지성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유지성은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말을 잊지 말자. 우리는 함께 일어서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자유지성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y to roll out. Yes, sir. Destination? Absolute.